안녕하세요. 마크킴입니다. 자, 누구나 학교에서 최소 6년 이상 영어를 공부하지만 성공적으로 영어를 활용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용성이 배제된 그냥 학문으로서의 외국어 학습을 하다가 결국에는 흥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라면은 입시를 위해서 너무 어려운 내용을 주입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결국 과부하가 걸려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Refresh English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refresh, 즉 다시 새롭게 refresh, 재정립해 드리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는 의식이 싹 트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도전의 대상으로서 스포츠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외국어 공부만 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계 공용어가 되어 있는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대화가 가능해지면은요,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다양하고 그리고 또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생깁니다. 영어를 몰랐을 때는 결코 부딪힐 수 없었던 세계 여행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친분을 만들어가는 것. 자, 이러한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Refresh English를 통해서 그러한 도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Refresh English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의 근본적인 뼈대에 집중합니다. 실질적인 영어 회화에 불필요한 문법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단계별로 실용적인 표현을 익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과정을 진행하면서 영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 구조 자체가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내 혀에, 내 입에 내 것으로 완전히 체화된 영어 문장을 남기도록 과정을 진행합니다. 머리 아니고 혀로 계속해서 반복해야지만이 결국에 그 표현을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영어의 근간을 정복할 수 있는 400개의 필수 표현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둘째는 현실적인 예문 사용입니다. 기초 영어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요. 그 실수가 뭐냐 하면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쉬운 예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다기보다는 너무 아이스럽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제는 현실감이 없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장들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른인데 아이들의 영어를 써서는 안 되겠죠. Refresh English는 영어 학습 플랫폼 스쿨이 구축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어민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엄선했습니다. 원어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과 의미 구문만을 예문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영어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의 종류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면 이후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전반에 있어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그 자체가 동사 중심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할 만큼 동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레슨을 Practice Zero, Practice 0입니다. 영과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시작해 볼까요? 자, 영어는 동사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중 첫 번째 분류는 동사가 어떤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인데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의 동사는 큰 의미로 보았을 때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뭘까요? 바로 행위와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첫째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고요. 둘째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동작을 나타내느냐 혹은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구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에는. 예를 들어서 진행형이 가능하기도 혹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것들을 구별을 할 때 동작 동사이냐 혹은 상태 동사이냐를 따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에서 학습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히 개념만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동작 동사부터 몇 개의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run이라는 동사가 나오죠. run, 달리다. 당연히 동작 동사이겠죠. 달리고 있는 것이 상태가 아니고 이거는 행위이고 동작입니다. eat도 마찬가지겠죠. 뭔가를 먹다도 동작 동사이죠. walk,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jump도 마찬가지겠죠. 이야기하다를 의미하는 talk도 동작 동사에 해당합니다. swim도 마찬가지죠. 수영하다. read 하게 되면 읽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동작을 나타냅니다. write도 마찬가지죠. 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ance, 춤추다를 의미하는 이 동사도 마찬가지로 동작 동사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동작을 나타내는지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상태 동사들은 특정한 상태나 어떤 조건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상태 동사는 영어에서 be 동사예요. be 동사는 만능이라고 할 정도로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be 동사를 중심에 놓고 나서 앞에 주어를 놓고 그 뒤에 또 다른 어구를 받아오면서 다양하게 variation, 뭔가의 변이를 보여주는 상당히 유용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가치 있는 상태 동사입니다. 뜻은 이다를 의미하죠. 뭐뭐이다라는 것은 상태이지 동작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seem이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처럼 보인다, 보이다는 상태이지 동작 아니죠. become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가 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태인 것이지 동작일 수 없습니다. He became a doctor. 그가 의사가 된 거예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feel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느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It feels good. 그것은 아주 좋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것도 동작 동사가 아니고 상태 동사이죠. 마찬가지로 look. 뭐뭐처럼 보이다를 의미하는 look도 당연히 상태의 동사 맞습니다. sound는 어떨까요? sound. It sounds strange. 이상하게 들립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자, 그렇게 사용하는 sound도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You smell good. 당신에게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것도 동작이 아니고 상태죠. smell이라는 동사 마찬가지. taste가 맛이 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맛이 나는 것이 상태인 것이지 동작은 아니죠. 남다, 남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remain도 대표적인 상태 동사에 해당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동사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stand라는 동사죠. stand up, 일어서. 이거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문을 이렇게 쓴다면 The church stands on the hill. 그 교회는 stands on the hill. 언덕 위에 서 있다. 자, 서 있는 상태이지 동작일 수는 없지요. 이처럼 stand라는 동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작 동사가 되기도 하고요. 상태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념을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쭉 따라오시면서 이해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의미상의 분류로 보았을 때 영어에서는 동사가 이렇게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나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동사의 종류는 기능적 분류입니다. 바로 조동사와 본동사의 관계이죠. 자, 조동사는 동작 동사나 상태 동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시제를 나타내거나 혹은 문장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동사죠. 조동사가 뒤에 받아오는 동사를 본동사라고 지칭합니다. 조동사의 조자는 한자로 돕다는 의미의 도울 조자이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동사인 조동사가 본래의 동사인 본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I swim, 나는 수영해요 라고 하는 무미건조한 문장에 can이라는 조동사를 넣어서 I can swim이 되면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변형이 되겠죠. 자, 이처럼 조동사는 그 뒤에 본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문장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shall, should, must, 마지막으로 ought to까지 있습니다. ought to하고 must는 똑같은 의미예요.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조동사다. 개념을 정확히 딱 잡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룰 동사의 종류는 목적어 유무에 따른 동사 분류입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어지죠. 자, 자동사는 동작이 주어 자체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다른 대상인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이죠. 스스로 자자죠. 자동사 자신이 주어의 행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로 주어의 동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The bird flie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The bird가 주어가 되고 flies가 동사가 되죠. 새가 난다라는 개념인데요. 난다라는 의미의 이 flies가 주어의 행위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lies는 주어인 the bird만 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가 동작의 수행자이고요. 별도의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는 the flowers bloom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flowers bloom, 꽃이 핀다는 거죠. bloom, 피다를 의미하는 bloom이라는 동사가 the flowers의 행위를 완벽히 설명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동사는 주어에만 관여하고요. 목적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타동사는 동작이 주어와 함께 다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동사를 중간에 놓고 그 앞에 주어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즉, 타동사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She reads a book이라는 문장을 보시면은 그녀는 책을 읽죠. She reads로 끝날 수 없고요. read는 무엇을 읽다라는 개념의 타동사죠. 한국말로 해석해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그 말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그녀는 읽습니다. 뭘 읽죠? A book.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책을 읽는다 해서 reads는 타동사이죠. 그녀가 동작의 주체이고 책이 동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책은 목적으로 작용합니다. She eats an apple 마찬가지죠. 그녀는 먹습니다. She eats 뭘 먹죠?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An apple, right? 사과를 먹습니다. She가 주어이고 eats는 동사 an apple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They watch a movie 마찬가지죠. They watch 그들은 봅니다. 뭘 봅니까? A movie 영화를 봅니다. 자, 이 문장에서 watch의 주체는 they가 되는 거고요. 객체인 대상은 a movie가 되는 이런 구성으로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정리하자면 자동사는 동작이 주어 자체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타동사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인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그 목적어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룰 동사의 분류는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경우 동사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바로 비동사,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입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보면 기본적으로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즉 주어 플러스 동사를 동사 플러스 주어로 바꿔주면 의문문으로 그냥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딱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의문문을 만들 때 비동사와 조동사의 경우는 가지수가 몇 개 안 되죠. 그 가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사 자체가 주어 앞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죠. 예를 들자면 She is tired. 그녀는 피곤합니다. 라고 하는 평서문의 문장에 있습니다. 그녀는 피곤합니까가 되었을 때 she is가 is she tired로 이렇게 어순을 그냥 바꾸기만 하면은 바로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can speak Korean. 당신은 한국말을 할 수 있습니다를 당신은 한국말을 할 수 있습니까로 바꾸고 싶다면은 주어하고 조동사의 위치만 바꿔주면 끝납니다. Can you speak Korean?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동사와 조동사의 경우는 스스로가 주어 앞으로 도치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동사가 일반 동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반 동사가 있겠죠. 이 모든 일반 동사를 의문문을 만들 때 주어 앞으로 도치를 시킨다면, 앞으로 끌고 간다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또 문장 자체가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동사의 경우는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동사 do, does, did를 대신 주어 앞에 위치시켜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You speak English.
당신은 영어를 말합니다의 경우 일반 동사인 speak를 앞으로 갖고 가면 speak you English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반 동사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문장 전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대신 써주는 대동사 do, does, did를 이용해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speak you English가 아니고 do you speak English가 되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던 겁니다. 부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이 되죠. 이 경우에도 be 동사와 조동사의 경우는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be 동사와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이면 깔끔합니다. I am satisfied. 저는 만족합니다에서 I am not satisfied. be 동사 뒤에 그냥 not만 붙이면 부정문이 되는 거죠. I can speak Korean에서 나는 한국말을 할 수 있다 해서 I cannot speak Korean 이렇게 되면 한국말을 할 수 없다. 자, 이처럼 be 동사와 조동사의 경우는 바로 뒤에 not을 붙이면 끝나는 거죠. 자, 하지만 일반 동사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과 동일하게 부정의 not을 대동사인 do, does, did 뒤에 넣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I speak not Korean이 아니고요. I do not speak Korean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처럼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동사를 구별할 수 있는데 그때 구분은 바로 be 동사냐 조동사냐 그리고 아니면은 일반 동사냐로 나눌 수가 있고요. be 동사와 조동사는 스스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수 있지만 일반 동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대동사인 do, does, did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분류는 의미에 따른 동사의 구분이었죠. 동작 동사냐, 상태 동사냐. 두 번째는 기능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조동사냐, 본동사냐.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른 분류, 즉 자동사, 타동사. 네 번째는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be 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동사의 분류는 완벽합니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습니다. 자, 깔끔하게 노트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warming up으로 refresh English의 특징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동사의 종류도 구분해 봤습니다. 오늘 레슨은 앞으로의 여정에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인 동사의 종류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머릿속에 제가 강의했던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 과에서 뵙겠습니다.